5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얘기들을 좀 했냐면 벡터 얘기를 좀 했죠. 맞나요? 그래서 벡터가 공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기하학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관측치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측치에 대해서 독립변수 정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종속변수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러한 관측치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엇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를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관측치가 갖고 있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정보 중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의 관측치를 유니크한 벡터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측치가 갖고 있는 독립변수들의 정보, 즉 피처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벡터로 바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공부를 했잖아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벡터랑 마찬가지로 공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행렬. 그래서 얘는 벡터를 같은 공간상의 다른 점으로 혹은 또 다른 공간, 차원이 다른 공간상의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변환을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한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에는 뭐 벡터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행렬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에서 크게 중요하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행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AX는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값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미지수가 이제 x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미지수를 원소로 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x1과 x2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미지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x라는 벡터가 그러한 두 개의 미지수를 갖고 있는 벡터가 되는 거고, 뭐 k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x라는 점이 a에 의해서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a라는 행렬에 의해서 x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점이 y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어진 정보, 즉 a라고 하는 행렬의 정보랑 y라고 하는 구체적인 a에 의해서 이동이 된 후에 벡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원래 x를 찾아야 합니다. 원래 x를 찾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x를 찾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미지수의 구체적인 값을 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y를 원래의 점인 x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원래의 점인 x로 원상 복원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행렬이 어떠한 행렬이 되냐면 A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 X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유일한 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이러한 x가 무수히 많거나 즉 행렬 a에 의해서 y로 이동하는 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에도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혹은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즉 어떠한 점도 행렬 a에 의해서 y로 이동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행렬과 관련된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랭크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랭크는 별게 아니라 어떤 행렬에 대해서 서로 선형 독립인 행의 수나 혹은 서로 선형 독립인 열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했던 거죠. 선형 독립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어디에서? 선형 대수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서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full rank 행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행렬이 full rank인지 그렇지 않은지, 즉 해당 행렬에 존재하는 모든 행들이 서로 선형 독립인지 혹은 모든 열들이 선형 독립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모든 행들이 선형 독립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혹은 모든 열들이 선형 독립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행렬을 full rank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full rank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ull rank 행렬 같은 경우에는 non-singular 행렬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ull rank가 아닌 행렬은 singular 행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singular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행렬이 full rank 행렬인지, 즉 non-singular 행렬인지를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당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었냐면, 행렬식의 값을 가지고, 즉 determinant의 값을 이용해서 해당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 같은 경우에 AD-BC가 이제 행렬식이 되는데, 이 값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행렬이 없다. 맞나요? 그래서 행렬식이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당 행렬이 full rank가 아니다. 즉 모든 행들이 서로 선형 독립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닌 거죠. 혹은 모든 열들이 서로 선형 독립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맞나요? 부정의 케이스가 있고 불능의 케이스가 있다. 부정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케이스를 일컫는 것이고, 반대로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능이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행렬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도 더불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 목적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행렬이 사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차원 축소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차원 축소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들을 우리가 벡터로 일단 변화를 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독립변수들 혹은 피처 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의 차원의 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독립변수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벡터의 차원이 독립변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독립변수의 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벡터의 차원이 2가 되는 거고 걔는 해당 벡터가 2차원 공간의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차원 축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벡터의 차원을 축소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벡터의 차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의 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한 독립변수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벡터의 차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벡터의 차원이 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보통 차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기계학습에서 혹은 딥러닝에서 벡터의 차원이 커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적한 문제예요. 과적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선택한 모형이 어떠한 데이터는 잘 설명을 하는데 학습에 사용이 된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는 굉장히 잘 설명하는 반면에 학습에 사용이 되지 않은 데이터, 즉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과적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형이 어디에 너무나 지나치게 적합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너무나 지나치게 적합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과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는 오히려 설명을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과적한 문제라고 하는 경우 것이고 이게 왜 크리티컬한 프로블럼이 되느냐? 어디에서? 기계학습에서. 기계학습을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습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종속변수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과적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적한 문제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 과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과적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서가 됩니다. 즉 각각의 관측치를 나타내고 있는 벡터가 갖고 있는 원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즉 벡터의 차원의 크기가 너무 커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차원의 저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즉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립변수의 수를 줄여야 돼요. 독립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피처 셀렉션이에요. 독립변수의 수 혹은 피처의 수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피처 익스트랙션이에요. 이 피처 셀렉션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에 구체적인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x1이 있고 x2가 있고 쭉 뭐 xk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중에서 모형을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즉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독립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피처 셀렉션이에요.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피처 리무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리무벌은 무엇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를 설명을 잘 못하는 독립 변수를 제거를 해서 상대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애들만 남기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feature removal 혹은 feature sel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feature extraction이에요. 이 feature selection은 원래의 독립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독립 변수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select를 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remove를 하는 거죠. feature extraction은 무엇이냐면 원래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어떠한 식으로 섞어요. 응? 섞어가지고 피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차원 축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처들을 섞는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피처 익스트랙션은 원래의 독립변수 정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어떠한 식으로 예, 조합을 해서 피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차원 축소 방법이에요. 차원 축소 방법은 내일 강의 오늘 후반부나 내일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 축소 방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를 풀 때도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원 축소에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일단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차원 축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행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행렬 배운 사람들의 경우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공부를 했나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는 행렬과 관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러한 개념들을 토대로 하는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까지만 할게요.